게스톤은 영웅이었고 이즈마는 옳았으며 하데스는 단지 오해받았고 무파사는 당연한 일을 당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디즈니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모든 디즈니 애니메이션 악당들의 행동을 변호해 볼 거야. 우리는 먼저 백설공주의 사악한 여왕부터 다룰 거야. 그 별명 자체가 이미 선입견을 준 셈이지. 자, 시작하자. 여왕의 행동은 근거 없는 악의가 아니었어. 그녀는 왕국과 대외 이미지를 지켜야 했지. 그리고 마법 거울이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했다고 말해줬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순위에서 밀렸다는 건 허영심이 아니라 그건 홍보 위기야. 한편 스노우 화이트는 숲속 동물들과 함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집세도 내지 않는 오두막에서 얹혀 살고 파이를 굽고 미소를 지으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아마도 여왕은 반란의 조짐을 보고 선제적으로 행동한 거겠지. 너는 그게 악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통치라고 생각해. 그 독사과? 그건 상징적인 행동이었어. 동화 속에서 착하게 굴어서 권력을 얻는 게 아니야. 자신의 가치를 알고 과일을 무기로 삼아야 올라설 수 있지. 다음은 피노키오에 나오는 마부야. 그리고 그래, 우리는 실제로 아이를 당나귀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 남자를 변호하려고 해. 이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있잖아? 아니야. 여기서 진짜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부모들이야. 자기 아들들이 아무런 감독도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게 내버려두고 학교도 빼먹고 시가도 피우고 창문도 깨고 다니게 했잖아. 마부가 비행을 만든 게 아니야. 그는 단지 그걸 이용했을 뿐이지. 그건 악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야. 자, 이제 판타지아의 체르노복으로 넘어가 보자. 이 사람은 악당이 아니야. 분위기 그 자체지. 그는 산에 살면서 자기 일만 하다가 자정이 되면 역대 최고의 메탈 콘서트를 열어. 불, 유령, 해골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아.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악마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도덕적 균형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자연 질서를 유지하는 거지. 누군가는 그걸 해야 해. 그리고 사냥꾼도 있어. 그래, 그가 밤비 엄마를 쐈지. 하지만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먹이 사슬을 탓하자. 그 사람은 사냥꾼이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그리고 여기는 숲이야. 동물들은 매일 서로를 사냥하지. 늑대가 그러면 그건 생존이지만 사람이 그러면 갑자기 그건 트라우마가 돼. 영화지. 그리고 오해받는 인물 목록의 다음은 신데렐라의 계모 레이디 트레메인이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녀가 아이 하나와 무너진 저택만 물려받았다는 거야. 그 소녀는 쥐와 대화하고 거품에 노래하며 다락방에서 안 나와. 집세도 안 내고 일자리도 없어. 그리고 왕자가 무도회를 열었을 때 레이디 트레메인은 그냥 복장 규정만 지켰을 뿐이야. 네 드레스가 호박 마법으로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건 마법 위반이야. 이제 하트 여왕에 대해 말해보자. 그녀는 악당이 아니라 효율적일 뿐이야. 이상한 나라는 법도 없고 혼돈스러운 열병 같은 꿈이야. 그곳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동물들이 다과회를 열고 논리는 영원히 휴가를 떠나버렸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하트 여왕만이 유일하게 체계를 가지고 있어. 물론 그게 폭력적이냐고. 맞아.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 그럼 내 대안은 뭐야? 이상한 나라를 미치광이 모자장수 같은 정신 나간 사람이 운영하게 둘 거야. 아니면 그 사이코패스 고양이한테 맡길 거야. 하트 여왕은 악당이 아니야. 그녀는 왕국을 운영하는 여자일 뿐이야. 중력이 선택사항이고 다과회가 6년이나 계속되는 세상이라면 너도 분명히 목을 자르게 될 거야. 이제 후크 선장은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피터팬 증후군을 가진 날아다니는 미치광이의 희생자일 뿐이야. 후크는 자기 일하며 해적질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 과잉활동적인 괴짜가 그의 손을 잘라 악어에게 먹여버렸고 이제 그 악어는 공포영화처럼 후크를 쫓아다니고 있어. 피터팬은 그의 배에 폭탄을 던지며 트라우마를 조롱한다. 사실 후크의 유일한 죄라면 자신을 불구로 만들고 하늘에서 끊임없이 조롱하는 타이즈 입은 날아다니는 망나니에게 복수를 원한 것뿐이야. 불쌍한 남자는 팅커벨이 방을 밝히기 전 15분만이라도 평화를 원했다. 이제 말레피센트 이야기로 가보자. 그래, 그녀는 아기에게 저주를 걸었다. 하지만 잠시만 다시 돌아가자. 이건 초대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외교적 의전 문제였어. 그녀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데 왕실 세례식에서 그녀를 무시했어. 여러분, 그건 무례한 게 아니라 전쟁 행위야. 말레피센트는 16년 전 미리 예고했고
직접 나타나 조건을 명확히 밝히며 빠져나갈 구멍도 남겼어. 선한 요정들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어둠의 요정 중재를 이용할 수 없었지. 이제 크루엘라 드빌에 관해서라면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 강아지들로 모피코트를 만들려고 했던 여자를 어떻게 변호할 거야. 글쎄, 외투를 위해 의심스러운 일을 하는 패션 거물이 그녀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녀 스스로는 자신을 선구자이자 트렌드세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 달마시안들, 솔직히 말해서 그리 성인군자들은 아니었어. 그들은 그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트럭을 훔치고 가구를 씹어먹었지. 그리고 101마리의 개들, 그건 완전히 저장 강박이야. 결국 그녀가 실제로 개를 해쳤나? 아니, 한 마리도 안 해쳤어.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이제는 생각만 해도 가두는 거야. 마담 밈이 실제로 한 건 멀린에게 결투 신청뿐이야. 그래, 그녀는 반칙했지. 하지만 네가 용으로 변신해도 아무 결과 없다면 너도 그러지 않겠어. 그녀는 권력이나 돈에 관심 없고 자기 늪에서 자유롭게 살며 가끔 괴물로 변신하고 싶을 뿐이야. 악당이 아니라 시골 감성의 말썽꾸러기일 뿐이야. 슈어켄, 정말 쉬운 일이야. 그는 악당이 아니라 호랑이야. 고기를 먹는 최상위 포식자인데 사냥한다고 비난할 수 없어. 물고기가 헤엄친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아. 브라보, 브라보. 정말 훌륭한 공연이었어. 하지만 로빈 후드의 존 왕자를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비난하기 전에 솔직해지자.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야 한다. 그는 왕국을 운영하며 도로와 경비병, 연회까지 관리해야 해. 이런 일들은 돈이 필요해. 존 왕자는 책임감 있게 모두가 분담하도록 한 거야. 오, 로빈 후드는 부자들에게서 훔쳤지. 고마워, 공산주의자야. 하지만 존 왕자는 모두에게 세금을 걷었어. 그게 진정한 평등이지. 알겠어. 마담 메두사가 아이를 납치했어. 그건 좋은 일은 아니야. 하지만 들어봐. 그녀는 절박했어. 그녀는 무너져가는 강가배에서 골동품 사기를 치며 플로리다 늪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야망이 크고 인사부도 없어. 맞아, 페니에게 해적 동굴에 들어가게 했지만 그건 외주였어. 네가 그녀보다 낫다고 생각해? 네 아이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봐. 아모스 슬레이드는 사냥꾼이야. 토드는 야생동물인데 자꾸 그의 땅에 들어와 약한 개에게 정서적 상처를 줘. 슬레이드 서장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산탄총과 의심스러운 곰도치로 끝낼 준비만 했어. 이제 블랙 콜드런에 뿔 달린 왕 이야기를 하게 됐네. 그리고 너희가 무슨 말 할지 알아. 이 사람을 절대 변호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재미로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그는 세상을 하나의 으스스하고 해골로 뒤덮인 체제 아래 통합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그 영화 속 왕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 그는 악한 게 아니라 야망이 있었고 계획과 성, 가마솥도 있었지. 그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야. 그는 심지어 언데드 노동력까지 외주를 줬지. 그게 바로 효율성이야.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속이 죽어 있어서 해골 군대를 만드는 건 그냥 공동체 만드는 거야. 내가 얼마나 좋은 이웃이냐고. 맞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우르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잠깐 되돌려보자. 에리얼은 한 번 본 남자에게 집착하는 10대 수집광이야. 그리고 에리얼의 해결책은 집을 떠나고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마치 전당포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목소리를 파는 거야. 그리고 우르슬라는 아주 명확한 계약서를 내놓지. 숨겨진 수수료도 없어. 네가 목소리를 주면 내가 다리를 주고 3일 안에 왕자를 얻으면 되고 못하면 거래는 끝이야. 이건 공정한 거래야. 내 헬스장 회원권보다 조건이 더 좋아. 인생은 힘든 선택들로 가득하지. 정말 그래. 우르슬라는 그냥 바다 변호사고 아리엘은 클릭하는 소녀일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약관에 동의하고 아이폰이 클라우드에 백업될 때 깜짝 놀라지. 그리고 그녀가 도를 넘은 건 언제였을까? 아리엘이 거래를 속이려고 했을 때부터였지. 바다 마녀를 무시하고 그냥 빠져나갈 수는 없어. 우르슬라는 그냥 심해 판 저지 주디였을 뿐이야. 이제 가스통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건 쉽지. 가스통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었어. 잠깐 이력서를 비교해보자. 가스통은 전쟁 영웅이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는 지역의 전설이야. 야수는 분노에 휩싸인 털투성이 괴물로 화가 나면 가구를 집어던지고 벨의 아버지를 납치한 뒤에는 10대 소녀를
마법의 감옥 같은 성에 가둬두는 놈이야. 그는 내 포로야.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야수가 할머니에게 못되게 굴어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한편 가스통은 과부들에게 장작을 나눠주고 선술집 경제를 살리며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실제로 괴물이 배를 납치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봐, 거대한 털복숭이 괴물이 우리 딸들을 납치해서 데이트하게 두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급진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가스통은 사람들을 모아 배를 그 괴물로부터 구하러 앞장서지. 물론 하지만 가스통이 야수를 죽이려고 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래, 잘한 거지. 야수는 폭력적이고 교활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유괴범이자 괴물이니까. 축축한 양탄자처럼 위생이 나쁜 야수와 달리 가스통은 지붕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갔어. 이제 알라딘의 자파로 넘어가자. 그리고 만약 자파가 악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너라면 이 술탄 밑에서 일주일이라도 버틸 수 있겠어? 이 사람은 통치자가 아니라 완전한 바보였어. 금붕어만큼 집중력이 짧은 이 왕국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애완 호랑이에게 정책을 맡기는 얼간이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어. 간단히 말해서 모두를 위해 쿠데타가 필요했지. 우리나라 자파르는 그저 나라가 완전히 혼돈에 빠지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야. 그는 정치 전략, 보안, 협박, 진짜 통치 같은 힘든 일들을 해냈어. 그리고 네가 그건 더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건 중동의 1400년대쯤 이야기야. 참고로 그 시대에 어느 왕국이 깨끗한 손을 가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자 그는 그냥 주도권을 잡았지. 솔직히 그건 진짜 주도성이야. 그리고 쿠데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은 라이온 킹의 스카야. 그리고 아니, 스카는 악당이 아니었어. 그는 불평등 위에 세워진 군주제에 정당하게 저항한 인물이었지. 우리는 모두 무파사에 대한 사랑과 향수에 눈이 멀지만 분명히 하자면 무파사는 불공정한 체제에서 강압적으로 통치했어. 그는 프라이드록 위에서 신처럼 서 있었고 다른 종들은 머리를 숙였다. 심지어 그의 친형제 진짜 왕족인 스카조차도 자기 가족 안에서 조연 취급을 받았어. 그리고 환상을 깨서 미안하지만 생명의 순환이라는 것도 그냥 선전일 뿐이야. 이건 그냥 자연의 질서일 뿐이야. 우연히도 내가 그 위기의 질서의 맨 꼭대기에 있고. 그리고 스카는 누구와 손을 잡았지? 하이에나들, 억압받는 계층이었어. 무파사는 그들을 해골로 가득 찬 죽음의 구덩이로 내쫓고 신백에는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 아마 자신이 만든 것에 부끄러워서였을 거야. 스카는 그들도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 이게 풀뿌리 연합 구축이야. 포카혼타스의 레드클리프 주지사를 옹호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600년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이건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테드 토크가 아니었어. 레드클리프는 탐험가였고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였어. 신세계에 문명과 기회를 가져왔지. 그는 왕실이 요구한 대로 정확히 행동하고 있었어. 명성을 쌓고 금을 찾아 영국을 빛내는 것. 그게 애국심이야.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동자 계급 선원들도 데려왔어. 좋아. 다음 악당으로 가자. 판사 클로드 프로로. 휴, 알겠어. 이 사람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 좋아. 그는 에스메랄다를 파리 시내에서 횃불을 들고 쫓아다녔고 이 모든 게 그녀 탓이라고 오페라 전체를 부르며 집착했지. 하지만 프로로는 판사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중세 프랑스에서 법이란 건 사실상 교회가 뭐라고 하느냐에 달려 있었어. 하지만 그는 더 분노했고 진심으로 자신이 도시를 죄로부터 지키고 있다고 믿었어. 아마 내 생각엔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믿음이었겠지. 그래. 하지만 그가 그 일에 대해 정신병적이고 사디스트였냐고. 맞아. 하지만 그는 콰지모토를 종탑에서 키웠지. 내 말은 그는 콰지모토가 아기였을 때 엄마를 죽인 뒤에 우물에 던져버리려고 했잖아. 그리고 집단 학살을 저지르려고 했던 일도 있고. 그리고 하데스로 넘어가자. 하데스는 훨씬 변호하기 쉬워. 요아. 좋아. 하데스는 악당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지겨웠던 거야. 저승의 신이 된다고 상상해봐. 네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즈스가 하늘의 바퀴를 돌려서 너보고 영원히 유령들을 돌보라고 시켰으니까. 영원히 말이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거지. 즈스는 올림포스의 햇살과 번개를 누리는데
하데스는 죽은 영혼들과 서류 작업만 맡게 된 거야. 그래, 어둡고 우울하며 언제나처럼 죽은 사람들로 가득해. 하데스는 헤라클레스를 미워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이 싫어서 화가 난 거야.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웠는데 근육질에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빛나는 운동선수가 그걸 망쳐버렸지. 그런데 뮬란의 샤뉴는 어때? 그래, 그는 중국을 침략하고 황제를 위협하며 가는 길에 몇몇 마을을 초토화시켰지.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해. 이건 5세기야. 그때 모든 군대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알아. 그래, 그냥 이 카드 쓸게. 그땐 시대가 달랐어. 그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세웠다는 사실만 봐도 정말 강렬한 메시지야. 샤뉴는 자기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고 자기 군대와 함께 싸웠어. 그건 지도자들에겐 정말 드문 일이야. 디즈니 르네상스 시대의 마무리는 타잔의 클레이튼이 대표적이지. 그는 평판이 좋지 않아. 그는 그냥 안내인이었고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생태계를 돌아다니는 영국 괴짜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전문가였어.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고릴라를 잡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기회가 오자 가능성을 본 거야. 잔인하지. 상업적 목적도 있었겠지. 타잔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지? 1880년대, 1890년대쯤이었지. 그때는 트로피 사냥이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았어. 이즈마도 지쳐 있었지만 쿠주코는 오랜 충성에도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어.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 쪼잔한 행동이야. 판초까지 입고. 이즈마는 평생 제국의 조언자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됐어. 그녀의 계획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 쿠주코를 독살하려 했는데 참고로 쿠주코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왕위를 차지하고 제국을 현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멋진 옷도 입는 거지. 그래, 그녀가 실수로 그를 라마로 만들었지. 솔직히 그게 그의 성격을 더 좋게 했을 거야. 과소평가된 악당은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제국 루크 사령관이야. 그리고 그는 마법의 에너지원 파워 소스드스를 훔치려다 빛나는 분노의 괴물로 변해. 그런데 원래 군인이었어. 규율 있고 노련한 리더로서 지구 깊숙한 곳까지 임무를 이끌었고 자신의 대원을 살려냈으며 아무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틀란티스를 실제로 찾아냈지. 그게 바로 용기고 그게 바로 성과야. 그리고 그가 그 도시가 첨단 기술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노련한 탐험가라면 누구나 할 만한 일을 했지. 1914년에 말이야. 먼저 찜했다고 선언했어. 그는 아틀란티스를 파괴하려던 게 아니라 돈으로 바꾸려 했고 대원들과도 이익을 나누겠다고 했어. 정말 프로답고 공정했지. 다음은 릴로와 스티치의 간투선장이야. 내가 말할게. 그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간투는 악당이 아니었어. 그는 은하계의 공무원이었지. 그의 임무는 파괴 전력이 있고 혼돈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무기화된 과학 실험체를 포획하는 거였어. 그리고 그가 발견한 건 뭐였지? 스티치가 열대섬에서 서핑하고 사람들을 물고 있었지. 물론 그가 실수로 릴라를 납치하긴 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맥락이 중요해. 그는 적대적인 외계 생명체가 인간 아이를 숲으로 끌고 가는 걸 봤어. 그는 오하나를 본 게 아니라 은하계 유괴가 진행 중인 걸 본 거지. 다음은 보물성의 존 실버야. 그는 악당이 아니었어. 그는 양심이 있는 우주 해적이었지. 그래, 그는 반란을 일으키고 보물을 원했지만 짐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단순히 금을 훔친 게 아니라 조언도 해줬지. 그리고 호몬더 레인지에 알라메다 슬림도 있어. 뭐라고 해도 그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업가였지. 그는 농장을 파괴하려던 게 아니라 요들송의 힘으로 사들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요들송은 예술이지 악당 짓이 아니야. 그건 장르의 혁신이야. 그리고 치킨 리틀의 에일리언 커맨더도 있어. 그는 악당이 아니라 걱정 많은 아버지였어. 누군가 네 아이를 은하계를 넘나드는 소풍 중에 잃어버렸다면 너도 마을 하나쯤은 증발시켰을 거야. 납치는 잠깐이었고 의도는 순수한 외계인의 공황이었지. 그리고 로빈슨 가족의 대모험에 불러 헷 가이도 있어. 그가 정말 끔찍한 사람일까? 아니, 그는 단지 시간과 야구팀에게 버림받은 교활하고 결핍된 어른아이일 뿐이야. 구부는 미래를 파괴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는 그저 복잡하고 모자와 관련된 장난으로 복수를 원했을 뿐이야. 그리고 정말로 그를 탓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닥터 파실리에, 즉 섀도우맨으로 넘어가 볼게. 그는 뉴올리언스에서 가장 오해받은 소상공인이었어. 파실리에는 재미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가 거래를 제안하며 조건을 걸었고
서명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어. 약관을 안 읽은 건 악당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 실수야. 그리고 저편 친구들은 그걸 흑마법이라고 부르지. 원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인맥 기회를 잡아야 해. 적어도 그는 왕자처럼 꾸미거나 여자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카드로 대신 말했어. 좋아, 이제 라푼젤의 마더 고델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 그녀는 마법의 아기를 훔쳐서 거의 20년 동안 탑에 가뒀지. 하지만 그건 악이 아니라 자기 관리였어. 그녀는 라푼젤을 해치지 않았고 책과 취미도 주고 빛나는 머리카락과 좋은 피부 관리 루틴도 줬잖아. 그건 감금이 아니라 영원한 스파데이야. 그리고 라푼젤이 마법을 갖게 된 유일한 이유는 고델이 이미 그 꽃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어떻게 보면 왕실 가족이 그녀의 노화 방지 비법을 훔친 거야. 그녀는 그냥 자기 것을 되찾은 거지. 뭐 약간 불법적인 입양 과정을 통해서 말이야. 하지만 킹캔디, 즉 터보 레깃 랄프의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모두가 그를 악당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건 악의에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였다는 걸 잊지 말자. 알아, 힘들다는 거. 하지만 영웅은 힘든 선택을 해야 하잖아, 그렇지? 터보는 한때 레이싱의 전설이었으나 게이머들이 다른 게임으로 떠나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방향을 틀었고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었지. 일종의 개인 리브랜딩이야. 링크드인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가 슈가러시에 빠지면 누구도 그의 주목을 빼앗지 못했어. 그건 잔인함이 아니라 존재감을 지키려는 거였어. 너도 새 모델에게 자리를 빼앗기면 왕국을 장악하고 싶어질 거야. 이제 겨울왕국의 한스로 넘어가. 배신자라고 외치기 전에 잠깐 멈추자.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스는 그 영화 전체에서 유일하게 책임감 있는 어른처럼 행동한 사람이었거든. 엘사는 대관식 도중에 도망가서 왕국 전체를 얼음 왕국으로 만들어버려. 안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언니를 쫓아가고 만난 지 6분밖에 안 된 남자에게 바로 왕위를 넘겨버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정부의 위기지. 한스는 그 사이에 나서서 상황을 장악하고 망토를 나눠주고 식량 배급도 관리해. 그 남자는 기본적으로 R&D를 북유럽의 페더럴 에머전시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국장처럼 운영해. 맞아, 그게 바로 실행력이지. 그리고 그래,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결혼하고 싶어 했어. 당연하지. 자기 왕국에서는 계승서열이 12번째거든. 그리고 그래, 결국에는 완전히 살인 모드로 돌입했지. 하지만 그 전에 외교, 위기 관리, 그리고 아주 인내심 있는 가짜 약혼자 연기를 먼저 시도했어. 다음 악당은 빅히어로 6기 프로페서 칼라한이야. 물론 그는 기술 절도도 저질렀고 학생을 누명 씌웠으며 아무렇지 않게 창고의 절반을 날려버렸지. 하지만 그는 복수의 박사 학위를 가진 슬픔에 잠긴 아버지였어. 이건 복수극이야. 칼라한은 돈이나 권력, 세계 정복 같은 걸 원하지 않았어. 그는 잘못된 텔레포트 실험으로 잃어버린 딸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건 그냥 단계가 좀 더 많은 구조 작전이었지. 물론 그는 히로를 거의 짓눌렀지만 그 애한테 끼어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었다는 걸 잊지 말자고. 다음은 주토피아의 부시장 벨웨더야. 그래, 그녀가 도시 전체에 대규모 공포 캠페인을 주도했지만 어느 정도는 맞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지 말자. 주토피아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조화로운 낙원이 되어야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육식동물들이 대부분의 권력 구조를 장악하고 있었잖아. 초식동물이 90% 나되는데도 여전히 목소리를 못 냈어. 벨웨더가 괜히 화난 게 아니었지. 그녀는 실제 시장이 아니라 부시장일 뿐이었고 항상 정장 입은 거대한 사자에게 무시당했지. 그래, 포식자들에게 공포 혈청을 주입한 건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그녀는 과학을 이용해서 아주 현실적인 편견을 지적했어. 시스템은 강한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포식자들이 통제력을 잃자마자 모두가 공황에 빠졌지. 그건 그녀가 만든 게 아니라 드러낸 거야. 이제 모아나의 타카로 넘어가 보자. 그래, 그녀는 용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분노의 악마처럼 보여. 한 가지만 물어볼게. 누가 네 심장을 훔치면 화나지 않겠어? 타카는 악당이 아니야. 그녀는 테피티, 말 그대로 생명의 여신이지. 세상에서 가장 정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거야. 그녀는 여기서 섬을 만들고 꽃을 피우며 바다 분위기를 조성했어. 그런데 마우이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심장을 빼앗아가. 디즈니 플러스판 모탈 컴뱃 같아. 당연히 그녀는 폭발했지.
완전히 용암 모드로 변해서 가까이 오는 건 뭐든 다 태워버렸어. 하지만 내 생각엔 그건 그냥 극적인 효과가 더해진 자기 방어였을 뿐이야. 겨울왕국 2에 나오는 르나르 왕은 어때? 그 남자는 정말 수상쩍었지. 그의 악행은 온 숲이 봉인해야 할 정도였으니까. 맞아. 그는 노스울드라를 조종했고 그들의 땅을 망치려고 댐을 지었으며 평화라는 명목으로 기습 공격까지 했지.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전략적인 통치자였어. 그는 마법이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위험하다고 믿었어. 사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지. 겨울왕국 1편에서 엘사는 재채기 한 번으로 거의 내전을 일으킬 뻔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파괴하려던 게 아니라 위협이 되기 전에 미리 중립화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노마리도 있어. 그녀는 아주 설득력 있는 어머니와 용포스터 컬렉션을 가진 갈등하는 딸일 뿐이야. 그녀는 세상을 끝내려던 게 아니라 팡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레아가 우정을 제안한 뒤 바로 의심했을 때 둘 다 배신감을 느꼈지. 노마리는 실수를 했지만 성장했고 사과했으며 결국에는 세상을 구했어. 이제 엔칸토의 아부엘라 알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영상은 위켓 빈즈가 제공하며 채널 멤버십도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 채널을 후원하면 누구보다 먼저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멤버 전용 이모지와 로열티 배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기둥이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의지와 촛불 하나로 온 마법 혈통을 지탱하며 잿더미에서 엔칸토를 세웠죠. 말 그대로요.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실과 이주, 슬픔을 견뎌냈고 설명서 하나 없이 초능력을 가진 가족을 키워냈습니다. 그건 통제가 아니라 압박 속에서 보여준 리더십입니다. 그녀가 내린 모든 결정은 기적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Must protect our family. 그녀는 가족을 몰아붙인 게 아니라 잠재력을 믿고 신념을 지켰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왜 싸우는지 잊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위시의 킹 마그니피코를 보게 되는데 반짝이는 반란자들이 뭐라고 하든 그는 왕국의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마그니피코는 욕심이 아니라 꿈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소원을 고민하고 희망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는 꿈의 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꿈은 삶과 공동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억압한 게 아니라 상처, 실망, 혼돈에서 보호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쁩니까? 그게 바로 가장 책임감 있는 리더십입니다. 솔직히 상황이 악화돼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질서를 위해 싸웠으며 모두가 혼돈을 따를 때도 끝까지 버텼습니다.